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방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새로운 진행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 달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수가 19세 이상 성인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ECDC는 유럽 국가별 백신 접종률 차이가 크다며 부스터샷 확대 접종이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달과 내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델타 변이 유행 등이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짧은 시간에 전신으로 퍼진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섭취 1시간여 만에 위와 장은 물론 심장과 폐, 생식기와 뇌까지 퍼져나갔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경로 분석 결과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행 양상이 확산하면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수도권의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당장 비상계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등 기존 정부가 해온 조치들도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추진단의 일상회복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려면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사회적 이동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진작되는 등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청소년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고려해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탱해 줄 만큼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것입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모아주시게 될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일 중대본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살 이하 확진자 발생률이 19살 이상 성인 발생률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최은화 교수는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 긴급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9월 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주간 확진자 발생률은 18살 미만이 10만 명당 99.7명으로 19살 이상 성인의 76명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96.9%에 달하는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고등학생의 코로나19 발생률은 고2가 10만 명당 7.1명, 고1은 6.9명이었지만 고3은 1.4명으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이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접종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은 부스터샷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지 시각 23일 기준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는 38만 6,233명, 지난해 38만 5,343명을 추월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에서 올해 13%로 커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달 넘게 남은 데다 지역 보건당국이 CDC에 코로나 사망자 현황을 보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는 이유로 낮은 예방접종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유행 등을 전문가들은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억 9,597만 명, 전체 인구의 59%, 주요 7개국 G7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이제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퇴치에 부스터샷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see that boosters are likely a very critical part of the immunization regimen and not a bonus or a luxury. 백신 면역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두 차례 접종을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고 파우치 박사는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 성인은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의 부스터샷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ith keeping in mind the priority to close the immunity gap, countries should also consider a booster dose for all adults 18 years and older, with a priority for people above 40 years old. 아몬 소장은 부스터샷은 면역력 감소에 따른 감염을 막는 효과를 높이고 사람 간 전염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CDC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연령대에서 부스터샷 후 감염 예방과 중증화 차단 효과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미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각기 다른 우선 접종 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차 접종에서 부스터샷까지 접종 간격도 제각각입니다. 아몬 소장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회원국의 전체적인 백신 접종률을 높일 것도 촉구했습니다. EU 전체 인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5.7%이지만 회원국별로 보면 불가리아가 24.5%, 포르투갈이
81.5% 등으로 차이가 큽니다. ECDC는 이 같은 백신 접종률의 큰 차이는 면역력 공백을 만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지를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ECDC는 모든 공중보건 조치들이 당장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럽 30개국에서 다음 달과 내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CDC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활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이 팬데믹을 종식했고 접종자들은 다른 예방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출현 전에는 백신이 전염을 약 60%까지 낮췄지만 이후에는 그 수치가 약 40%로 낮아졌다면서 백신은 생명을 살리지만 전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붐비는 곳 피하기, 환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그 추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3,900명대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감소하긴 했는데 뭐 거의 어제하고 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평일 기준으로 4,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확산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예. 향후에 점차 확산세는 더 급속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이후에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규모를 보였던 게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확산세가 증가를 했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그 방역 조치 자체가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발생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계절적인 영향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3차 유행 때도 11월 중순을 넘었으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부분이 더 주요한 원인이냐 이 부분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 완화냐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이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확산세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일정 부분 증가를 하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러한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이 더 클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이런 확산세가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거든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이 되고 나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에서의 대안은 일단 병상을 추가적으로 빨리 확보를 하고 실제 확보는 했습니다만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확보됐느냐 이 부분은 또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상 확보와 이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라기보다는 일단 그 돌파 감염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그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발생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병상 같은 부분이 기본적인 전제이긴 합니다만 예. 일단 추가 접종을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요인으로 지금 확산세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1, 2주 후에는 이 확산세 증가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확산세를 좀 감소를 시키려면 방역 조치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병상 확보와 의료진 확충 그리고 또 돌파 감염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소아청소년 확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4주간으로 보면 10만 명단 확진 비율이 성인보다 지금 더 높거든요. 이게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10만 명당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최근 4주간에 발생을 했고요. 예. 뭐 19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76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백신 접종이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면 네. 대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만 보면 고3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1.4명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7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3보다는 한 5배 정도 높은 수치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즉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문에 백신 접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차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50% 접종이 이루어진 걸로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료 단계는 아니고 이런 백신 접종률이 고3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도 5배 이상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이 19세 이상의 성인보다도 확진자 수가 더 많다. 이 주요한 원인은 백신 접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소아청소년이 감염됐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위중증, 중증화율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8%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반면에 40대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연령대의 중증화율이 한 2.3%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는 더 높아졌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어찌됐든 40대에서 50대가 전 연령대의 중증화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20, 30대로 내려가게 되면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0.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중증화율을 보이고 있다. 예. 하지만 위중증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20대 미만,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사망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인 대비 큰 현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조금은 그 중증화율이 낮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방역 강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역 패스를 더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의 전제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방역 패스 적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연령대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 연령대가 12세까지 낮춰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세에서 17세도 방역 패스가 일정 부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적용했던 대표적인 방역 조치가 있거든요. 그게 네.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역 패스 그 확대가 가장 유력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 연령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그 소아청소년들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 아직 대상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청소년들 네. 같은 경우에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접종 예약률을 보면 물론 뭐 그 15세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16세, 17세에 대해서는 6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 접종률도 한 50%까지 도달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 확진자 비율이 18세 이상의 성인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조치 강화의 차원에 있어서 이 백신 패스 적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러한 그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할 때 당시에 예약률이 상당히 저조해 있는데 이 백신 패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약률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방역 패스 적용 자체가 교육지책으로 이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명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이 사실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현재 화이자 백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 심낭염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에는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심근염이나 심낭염보다도 16배 정도 높은 비율로 심근염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은 많이 언론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이른바 소아괴질이라고 불렸던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주군도 발생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기타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연령대를 차치하고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다만 안전성 부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강구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일단 아이들이 감염 안 되면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감염의 우려를 걱정을 하셔서 백신 접종에 동참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 배달이나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함께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사실 땅에 썩는데 수백 년 정도 걸리고요. 또 태우면 발암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안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나아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인간은 물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정말 배달 음식 한번 시키면 뭐 편하긴 한데 이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 지난해죠.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이 플라스틱이 3억 6,7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이 되는 건 불과 9%뿐이고요. 12%는 소각, 79%는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은 그냥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바다에는 1억 6,5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돌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 큰 쓰레기는 뭐 물론이고 또 해안이나 바다 깊숙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크기로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이나 식품 등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약 5g,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플라스틱은 사실 자연 상태에선 거의 안 썩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수백 네.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만 마모, 마찰, 빛이나 미생물들에 의해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화장품이나 치약 등 처음부터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 이 미세 플라스틱들도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미세 플라스틱이 물, 그러니까 바다로 결국엔 흘러가게 되는데 플랑크톤이나 물벼룩 등이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작고 반짝여서 먹이로 착각하고 많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 작은 물고기들을 거쳐서 먹이사슬 최상위 인간에게 누적이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생물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류 6종과 조개류인 바지락에서 예외 없이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네. 또 목포대 연구진은 2017년과 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천일염을 분석을 해봤더니 국내산, 외국산 6종 모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해산물을 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먹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들 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른보다 또 영유아에게서 굉장히 많이 미치는 영향도 크고 많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지난 9월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3명과 1살이 된 유아 6명, 또 30살에서 55세까지 한 1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대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 생수병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인 이 페트의 농도가 성인보다 오히려 유아에게서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우리가 아이들이 쓰는 젖병이나 각종 장난감 등 유아용 제품은 사실 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유아들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 농도가 더 심했다, 이런 게 이제 연구진의 분석이고요.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 게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설하는 태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겁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태반, 그러니까 임산부의 이제 태반에서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적은 있었는데 태변에까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 연구진은 이 임신부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이나 태아의 장기를 거쳐서 태아의 소화, 또 배설되는 과정까지 모두 다 이제 지나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했다, 이거를 밝혀냈다는 게 이번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막 태어난 아기에게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기까지 한데요. 자,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안타깝게도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가 사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진 바도 없고 확실하게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 최근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요, 체내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은 그 미세 플라스틱의 흡수 경로가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이 실험 쥐에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묻힌 미세 플라스틱을 섞은 물을 딱 한 번 투여를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후 이 펫 촬영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몸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예. 1시간이 지나자 온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소화기관인 위와 장은 물론이고요. 심장이나 폐, 뇌, 생식기 등 전신에 미세 플라스틱이 퍼진 것을 확인한 건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진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펫 실험 결과 예상했듯이 위와 장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24시간째 이미 전신으로 다 퍼져나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뇌,
신장, 간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장기로 퍼져 나가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각각 예를 들어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추후 계속 추적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이게 사실상 혈액이 가는 곳이면 모두 다 미세 플라스틱도 따라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퍼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진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냈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쌓여서 신경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이 디지스트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입증한 건데요. 연구진은 이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7일 동안 이 실험쥐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이나 위는 물론 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해서 쌓이는 모습을 확인한 건데요. 네. 이 뇌에는 사실 외부 이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액, 뇌 장벽,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보호막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호막을 뚫고 미세 플라스틱이 뇌 안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거죠. 특히 이제 이 뇌 속 안에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 악교세포가 있는데요. 이 미세 악교세포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인다는 것까지 연구진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연구에 대한 의미도 직접 한번 연구진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급여 실험에서도 체내에 축적이 되고 특히 혈류가 많은 뇌에 또 축적이 많이 되고 그리고 브레인 내에 BBB를 통과해서 뇌 안에 축적되고 뇌 안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이물로 인지돼서 미세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가 탐식을 하지만은 그 미세 악교세포가 탐식을 해서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청소부 세포가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 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대책이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미 체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완전히 배출되는 방법 또는 완전히 없애는 방법 이런 거는 뾰족하게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또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이 사용 이런 거를 이제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우리나라는 이 카페 내에서 일회용 잔 사용 금지를 하는 등 이 다양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잖아요.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또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기후 변화 문제처럼 이것도 지구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는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발표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과 같은 전망으로 한은은 글로벌 공급 차질로 설비 투자가 조정됐지만 수출 상황이 좋은 데다 백신 접종 확대와 단계적 일상 회복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올해 연말에도 해외 직접 구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앞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배송이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업체도 늘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은 직구를 하실 때 배송 추적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배송 추적이 쉽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부터 연말까지는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평균 해외 화물은 1년 전보다 34%만 늘었지만 11월과 12월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 수요가 연말에 몰리면서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최근 3년간 모두 6,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배송 지연과 판매자에 의한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한 피해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가 배송을 연기하다가 한 1, 2개월 뒤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 가격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 취소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구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큰 폭의 할인율을 앞세운 광고를 보고 구매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물건을 사기 전에 사업자 정보와 구매 후기를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인 만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6만 건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도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8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1969년 11월 둘째 주 19만 7천 건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목표치를 3배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 달성을 이유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우선 지표로 삼는 고용이 회복된 만큼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자산 매입 축소가 끝나는 내년 중반부터 당장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아직도 일터에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 완전 고용까지는 멀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된 청구 건수가 추세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휴대전화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배터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데요.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면서 또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연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2차 전지를 개발하고 계신데요. 일단 네. 2차 전지라는 말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인데 산화 환원 반응을 거쳐가지고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네. 크게 이제 전지는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뭐 알칼라인 전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납축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튬 2차 전지 네. 지금 이런 것들이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전지가 2차 전지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예. 박사님께서 만드시는 2차 전지는 기존의 2차 전지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전고체 전지라는 분야인데요. 예. 기존의 전지에서 가장 사용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액체 전해질 기반의 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2차 전지는. 네. 이 액체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발화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는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거나 구부리거나 또는 뭐 잘라도 예. 동작을 하는 그런 전지를 개발을 했죠. 예. 지금 그 가지고 나오신 게 있는데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이 전고체 전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상당히 굉장히 얇아요. 그러네요. 1mm 이하 정도가 네. 되고 이렇게 구부려도 오, 괜찮은 건가요? 예, 사용이 구부려도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이런 네. 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동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저게 이제 그 자동차인 거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용 연결해 RC카를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신기하네요. 저렇게 예, 동작을 네. 해도 오, 이렇게 네네네. 동작이 되죠. 지금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밑에 요게 펜이 있는 것 같아요. 펜이 네.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방금 동작- 구부렸는데도 이렇게 지금 네. 제대로 적당을 하는 요 모습. 네. 이렇고 요거를 구부린 거를 네. 가위로 이렇게 네네. 아무데나 마음대로 잘라도 오,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 괜찮을까요? 한번 정말? 이렇게 놓고 해도 네. 일단 지금 이게 배터리가 네. 이게 네, 그거 아까 조금 전에 배터리가, 연습했을 때는 좀 됐었는데. 네, 됐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배터리에서는 불가능하게 한 이렇게 어. 공기 중에 노출이 돼도 아, 이게 폭발하거나 이제 괜찮은 거군요. 화재가 안 나는 그런 예. 배터리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직접 보여주시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하신 전고체 네. 2차 전지는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구부리고 또 심지어 자르기까지 네, 하는데도 정상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예. 기존에 이제 지금 많이 사용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 액체 기반의 전해질에 양극재와 음극재들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고 네.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뭐 불이 나거나 또는 뭐 침상으로 해갖고 폭발이 되거나 예. 부풀기도 하잖아요. 부풀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네. 팽창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액체 전해질 기반의 현재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 네.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 액체 전해질을 비휘발성, 비폭발성을 갖고 있는 고체로 바꿔보자.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휘발성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니까 일단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구부리거나 할 수 있는 것들도 전해질의 종류가 네. 고체 전해질 종류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황화물, 산화물, 고분자인데 저희들은 일단 유연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뉴스만 보더라도 요즘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네. 많이 접하거든요. 네네. 여기에도 말씀하신 액체 전해질이 사용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용되는 그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는 전부 다 액체 전해질 기반입니다. 이거는 차세대 전지로서 전고체 전지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화재라든가 네.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일단은 사람은 뭐 생명이라든가 어떤 위협으로 그렇죠.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고체 전해질을 적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이유죠. 예. 박사님 근데 보니까 네네. 보통 이 액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 액체 전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 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네. 뜨겁잖아요. 맞아요. 오래저게. 네. 그게 이제 액체 전해질 때문에 그대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 때 항상 냉각 장치가 들어가요. 예. 이게 전체 배터리 셀의 한 30%를 차지를 꽤 하거든요.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근데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냉각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만큼
작은 게 만들 수가 있고 밀도를 높여가지고 에너지 그 밀도를 증가시켜가지고 우리가 장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원가도 혹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가 분리막이라든가 그런 냉각 장치 또는 안전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그 원가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배터리가 지금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개발하신 2차 전지가 이제 어떤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번에 1mm 이하, 보시다시피 1mm 이하고 자유 변형이 가능하고 네. 유연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 포스트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가지고 웨어러블을 이제 자꾸 착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게가 이제 작아야지 오랜 시간 채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드론이라든가 또는 현재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건강에 많이 쓰는 헬스케어 제품들, RFID 센서 그리고 무궁무진한데 특히 어린이 장난감 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은 어린이들은 자꾸 빨고 하는 그런 있는데 이거는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좀 낫죠. 네. 정말 다양한 제품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사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수요가 정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배터리가 필요할 텐데 자동차에 적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게 용량이 500mAh 정도인데요. 네. 현재 전기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용량은 한 100Ah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차가 크죠.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많은 연구자들이 배터리 개발 속도와 또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철학과 기초가 없이 빨리 성장한 것은 금방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 기술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전고체 전지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기반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안전하고 또 고용량이고 장수명 오래 써야 되는 그런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친환경, 초연결, 우주 산업 이런 모든 차세대 산업에서 바로 교집합으로 꼽히는 게 배터리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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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g급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수준의 수소연료 엔진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소형 엔진에 수소연료를 공급해 점화하고 엔진 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30kg급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성능의 수소연료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연료는 기존 드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8배 높아 드론 비행 시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곧바로 방사능 오염을 분석하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통형 상자에 시료 채취 기기와 감마선 검출기, 데이터 통신 장치 등을 탑재해 해상에 떠다니며 방사성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분석하면 지상으로 시료를 옮겨와 검사할 때보다 주변 방사능 영향을 적게 받아 미량의 방사능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 ADHD 환자는 범불안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은 성인 남녀 6,9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환자는 일반인보다 범불안 장애 진단율이 4배 높았고 여성의 경우 5배까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증상으로 일반적인 걱정보다는 정도가 심각하고 길게 지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수학회는 2021년 올해 최석정상 수상자로 김재경 카이스트 교수와 임선희 서울대 교수, 송홍엽 연세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교수는 의생명수학 분야를 새로 개척하고 수면 불안정 치료제 개발의 난제를 수리 모델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선희 교수는 기체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 변화를 증명하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학적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송홍엽 교수는 최석정 선현이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보다 60여 년 앞서 직교 라틴 방진을 발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서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은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상에서 친환경 제품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